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저희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자체가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너무나도 또 소중한 분과 함께 이 시장 해석을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트리 투자자문의 배은정 대표님 모시고 오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최보 앵커와 김민 캐스터와 함께 오늘 또 시장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들어는 보겠습니다. 어제랑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예, 어제는 아니 근데 어제는 네. 아마 정말 전문가 분들도 이제 AI가 좀 부식됐다. 네. 좀 이제 담아야 될 때다라고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제도권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이렇게 갑자기 또 급변할지 뭐 이게 심리 때문에 좀 많이 위축되어 있을 거. 물론 이제 앞서서 뭐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좀 싸했다, 이상했다라는 네. 의견들도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엔비디아 그 실적을 보고 나서 열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너무나도 엄청난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망감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제 그 시장과 오늘까지의 그 이어진 시장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변동성인 네. 것 같아요. 변동성. 결국에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많은 양의 이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것. 그래서 시장에 자금이 풀리는 것인데 이게 또 다른 말로 했을 때에는 그럼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이 확 경색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변동성을 좀 많이 야기하죠. 그래서 예. 요즘 시장에서 계속 보시는 것처럼 오를 때 확 올랐다가 또 내릴 때도 확 자금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국장에서도 뭐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가팔랐고 맞아요. 그거에 외국인의 그 볼륨이 굉장히 매도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런 그 자금의 이탈은 또다시 악순환으로 결국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내러티브들이 안 맞아 떨어진다. 우려감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혀 시장에 다시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좀 못한 것 같고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는 지금 엔비디아의 그 주가는 기대감만큼 못 쫓아왔을 수도 있지만 다른 좀 자금 흐름에 보이는 섹터들이 보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국면으로 자금이 이제 리밸런싱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됐다기에는 너무 하루 만에 네. 급 반전된 느낌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해석들도 진짜 너무 분분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의 여러 유동성 장세가 만약에 이렇게 경색이 되면 대표님께 과거 경험상 이거는 좀 장기 조정 구간으로 갑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경험을 했던 건요, 뭐 멀리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4월 달에 사실 급락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의 트리거는 금리의 인하가 늦어진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전은 24년도 11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는 어떤 흐름이었냐면 한 달 동안의 급락 후에 급등하는 장세를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AI에 대한 내러티브가 유효하다라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뭔가 AI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경계감 그리고 이제는 실적에 나와줘야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퀘스천이 지금 나타나지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조금 다시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건지 또 하나는 또 실물 경기가 그동안에는 좀 받쳐줬습니다. 예, 왜냐하면 투자가 많이 일어남으로써 임금과 고용이 굉장히 좋았고요. 예. 좋았던 미국의 특히 경고하는 그 실물 경기는 계속 선순환을 일으켜줬었고요. 예. 그런 선순환이 결국에 또다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선순환이 계속 가능할 것인지 실물 경기에서의 위축은 안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네. 데이터가 많이 부재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뭔가 우리가 확인을 해 하고 싶은데 네. 뭐 나오는 데이터마다 불확실하다 그러고 뭐 이제 정부 셧다운 때문에 일을 많이 안 했으니까 이거 약간 뭐 불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럼 그거 보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
그런 약간 위축되어 있는 심리가 좀 약간 좀 지속되고 있는 거고 확실한 무엇인가가 좀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아직 그래도 현금을 풀지 않고 꽉 이제 잠그고 있겠네요, 보통. 그렇죠. 예.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다 귀결되는 게 불확실성인 거죠. 실물 경기 불확실하다, AI 실적 불확실하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들을 놓고 예를 들어서 숏돌이들은 숏돌. 이런 얘기를 하죠. 저를 가르치면서 숏돌이라고. 롱돌이 말고 예, 저는 숏돌이 롱돌입니다. 분들은 예, 그런 얘기,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에 대한 퀘스천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뭐 강한 공매도 대표 주자들은 예. 엔비디아의 실적에 회계가 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아. 과대상각했다, 아니면 또 하나는 뭐 자기가 결국 자기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엔비디아가 이제 코어비브나 이런 쪽에 투자를 했고, 예. 그 코어비브가 결국에는 GPU의 매출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예. 결국에는 뭔가 문제 있는 실질적인 매출의 정당성을 표현하느냐라는 거에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좀 저희가 짚어볼 부분인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 계속 얘기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네. 그러한 잡음들이 지금 있는 구간이다. 예,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저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자산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미국 증시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 나가면서 뉴스 먼저 보면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엔비디아 하나만 뭐 여쭤볼 게 있어서 여쭤보고 할까요? 네, 제가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네. 암호화폐 시장이니까 네. 그 최고 앵커부터.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아쉽네요. 시청자분들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엔비디아가 더 중요하니까 그 얘기 잠시 후에 하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제가 비트코인 예. 먼저 해볼게요. 그래요. 비트코인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주 초에 9만 달러 지지선이 무너졌던 비트코인은 이제 8만 3천 달러까지 붕괴가 됐습니다. 이 관련해 암호화폐 급락이 주식시장의 하락과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또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인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약세와 함께 주요 벤치마크 지수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대두가 됐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틀 전에 정말 토픽으로 다뤘었습니다. 뭐 그때 본격적인 조정장이냐 아니면 뭐 일시적인 변동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됐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이 많이 빠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대두가 됐을 때는 그렇게까지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함께 다뤘던 것 같고요. 뭐 그렇다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하느냐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건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하회한 것과 이 8만 3천 달러를 밑돈 건 또 다른 어나더 레벨의 더 위험한 영역에 진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뭐 중간에 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게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 4주 전에 이더리움이 한화로 600만 원이었어요. 네. 4주가 뒤에 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야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도 될 거고 뭐 정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밀고 있는데 네네. 이게 과연 이게 역할을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 들고, 물론 스테이블 코인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하겠지만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할 것 같아요. 저 암호화폐에 대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리플이 11% 밀리고 있는데 예. 비트코인이 제가 옛날에도 엉덩이 얘기를 들었는데 엉덩이가 제일 큰 애가 리플이랑 지금 거의 하락률이 네.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충격적이라는 얘기죠. 충격적이죠. 근데 위험회피 심리가 이렇게 커진다고 해서 사실 그 암호화폐 시장만 이렇게 과도하게 밀릴 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답변을 알겠습니다.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날 펀드스트렛의 창업자이자 비트마인 회장 그리고 월가에서는 낙관론자로 일컬어지는 톰 리가 이 CNBC의 한 방송에 출연해 암호화폐는 미국 주식시장의 선행지표다. 암호화폐 방향성을 보면 미국 증시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톰 리는 암호화폐가 지난 10월 10일에 부정적인 충격 이후 계속해서 비틀거리고 있다며 지난 몇 주간 이어졌던 이 비관적인 흐름은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이 크게 약해졌다는 가장 큰 반증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2022년에도 이러한 쇼크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약 8주가 걸렸다며 이를 현재로 환산해보면 이제는 약 6주차 정도에 접어들었다고 봤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핵심 암호화폐들은 레버리지 청산과 유동성 약화를 반영해 이를 통해 미증시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톰 리는 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 것이 암호화폐 시장을 짓누른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지만 이 암호화폐와 AI 관련주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AI 성장주 비중이 큰 투자자들이 보통은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함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또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와 성과 등의 모든 시장에 이목이 집중된 점이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톰리는 암호화폐 시장이 추가 하락할 시나리오도 전혀 배제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곧 주식시장 역시 추가 하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암호화폐가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의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거 사례를 보면 저점에서 반등해 상승하는 속도는 고점에서 내려오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암호화폐가 최저점까지 다다르고 나서 사상 최고치로 치고 올라가는 속도는 12만 6천 달러라는 신고가에서 밀려 내려온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통 암호화폐가 크게 혼란을 겪는 시기에는 공황 매도와 강제 청산이 공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매수자들은 인내심을 가진다며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관측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차후 전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6만 달러에 대한 공포론도 물론 있지만 이러한 국면이 당분간 이어지며 7만 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쪽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7만 달러가 지지된다는 의미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게 아니라 유동성이 재설정되는 과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여전히 연말 재상승에 대한 긍정론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조를 두고 시장 전반에 피로감이 쌓인 것뿐이다. 매도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저점을 형성하고 연말까지는 충분히 두 자릿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비트와이즈의 CIO인 매트 호건은 이 비트코인을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비유하며 이 모든 시장 중에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형태의 부를 저장하는 서비스에서 가치를 찾는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이 8,200% 올랐던 것처럼 다음 10년 동안에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상향한다는 게 정답이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각기 다른 진단들 하나씩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현물 ETF 등이 출시되고 지니어스 액트까지 통과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금의 상승률을 앞지른 것처럼 내년에는 가상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클래리티법의 호재를 크게 받을 것이라는 쪽도 있었고요. 반대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특히 요즘처럼 투자 심리가 취약한 시기에는 아주 작은 재료라도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편이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탐리 아주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옹호론자로 유명하시기도 하고 네. 지금 뭐 비트마인이라는 그런 기업의 또 이사회 이사장으로 또 계시기도 하다 보니까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시장의 심리라는 것 자체가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이게 막 안 좋았다, 지금 당장 망할 것 같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냥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바뀌었다가 18시간만 다시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제가 여기 한경에 입사해서 미장을 본 이후로 이렇게까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봤을 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없었던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시장 자체가 네. 뭐 심리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저희가 좀 뉴스랑 이런 거 좀 보면서 같이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말해. 조금씩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제 컨텐츠는 제가 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네. 엔비디아 얘기를 하는 게 혹시 스포인가요? 그렇죠. 엔비디아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자, 그럼 오늘 엔비디아는 김민 캐스터가 혼자 단독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 말하는 걸로. 예, 자, 한번 뉴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근데 저는 비트코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게 다시 올라가는 속도가 그래도 내려가는 속도보다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침체기가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한 달 정도 지금 이게 지속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루 만에 또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감이 비트에게도 있는지 궁금해요.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맞아, 있고. 맞아. 지금은 뭐 아무도 모르는 예, 분위기. 그러니까요. 뭐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풀리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예. 실제로 이제 그 크립토 퀀트에서 발표하는 그 불스코어라는 거 있는데 그게 지금 100점 중에 20점. 극약세 장이라고 그러니까 판단을 극도의 하고 공포 있대요. 구간이 되는 거네, 결국엔. 그렇죠. 그래서 그 심리가 굉장히 나쁘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형 고래라고 표현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비트코인 시장에 있는 암호화폐 1000 비트코인 이상인 그 중에 오웬 건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8위 정도의 부호. 근데 그 사람이 거의 초기에 투자했던 이 비트코인의 전량 다 매도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장에는 더 불안감을 이제 일으키는 상황이 됐던 이 거죠. 지금 폭락 전에 블랙락도 약 한 하나로 따지면 한 4조 원 정도를 그냥 팔았다라는 게 막 시장에 나왔었어요. 그때 네. 당시도. 그런데 불안할 때 그래도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조금 예. 좀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투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한 그 비트코인을 주로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리서치입니다만 그래서 뭔가 뷰가 바이어스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데이터만 보자면 지금 매도세의 가장 큰 구간은 한 3년에서 5년 보유자들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큰 대형 랠리가 있었을 때 그 대형 랠리에 들어왔던 진입자들이 차익 실현과 뭐 여러 가지 심리로 위축이 돼서 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아주 초기 투자자들 거기 대부분의 고래들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들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큰 거래 흐름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 동시에 유의미한 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대요. 매수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우리가 보는 현물 ETF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은 가고 있는데 예. 이탈이 되고 있는데 네. 현물 ETF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금을 보유하듯이 보유하는 그 일정 보량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기관 매수는 늘어나고 있대요. 아. 그렇게 보면 어쩌면 그 다음 사이클, 뭐 예. 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반감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을 대비한 흐름일 수도 있고 어쨌든 팩트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일정 부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라고 하니까 그럼 물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기관은 뭐 매수를 하고 있고 뭐 3년에서 5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매도를 한다 뭐 라는 그런 뭔가 이런 암호화폐 기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오케이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가장 사실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뭐냐면 방금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암호화폐 시장도 결국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뭔가 이 투자자들이 약간 불안한 그런 심리를 느끼고 있고 그러한 심리가 좀 취약해지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까지 악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시장에. 사실 이번만 악재는 아니고 지금까지 악재도 많았는데 비트코인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까지 크게 밀려난 적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와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금은 호재인 시기가 아닌가. 왜냐면 엔비디아도 결국 우리가 우려했지만 실적도 잘 나왔고 예. 뭐 잠깐 뭐 하룻밤의 꿈이긴 하지만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사실 금리 인하도 12월에는 금리 인하가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거는 말이 많지만 뭐 결국 내년으로 가면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 게 맞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악재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전의 악재들은 과연 무엇인가 야.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조만간 법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스쿨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게 저도 좀 참 그런 게 금을 보면요. 저희가 그러면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 해지자산이잖아요. 요즘에 금 가격의 변동성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금, 은 이거가 해지자산으로서 역할을 이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금 가격은 왜 그렇게 빨리 올랐다가 왜 그렇게 빨리 또 하락을 했느냐. 4,300 찍고 거의 3%씩 막 빠지면서 맞아요. 10%가 뚝뚝뚝뚝 빠졌거든요. 떨어졌죠. 예. 지금은 좀 정체 맞아요. 구간이라서 다행입니다만. 그런데 그때 보면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투기라고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수급이 빨리 들어왔습니다. 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또 차이게 뭐냐면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은 선물로 금을 투자를 하죠. 그런데 현물 가격이 현선물 가격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현물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거에 대한 비중이 백그라운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예. 사실 개인들 딴의 구간에서도 금 시장에 가서 금을 사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거죠. 한국에서도 많이 늘어났었고 예. 중국 시장, 홍콩 시장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예 홍콩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금 투자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라서 뭐 금을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현물 간의 이 아비트리지라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막 하기도 했었어요. 뭐 중국
뭐 미국에서 사서 중국에다 팔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사실 투기적인 성향이 강했었던 거고, 그게 좀 자산 가격의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했던 것 같고, 그 모든, 그래서 에브리띵 랠리라고 저희가 했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니 지금은 에브리띵이 이제 다 내려가는 상황이 또 돼버린. 뭐라고 부를까요? Everything 다운인가? on 랠리?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동의하는 게 늘 악재 호재가 또 상존해 있는데 지금은 뭔가 느낌이 굳이 악재를 찾으려고 하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 좀 드는 그 시장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또 시장의 어떤 가치를 또 끌어내렸으니까 또 악재가 나오고, 그 악재가 또 시장을 끌어내리고, 이게 계속 이제 순환하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조정을 주는 구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좀 안정화를 주는 구간이 있을 텐데, 네. 그 구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투자자분들.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부분이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진짜 네네네. 이제 진짜 들어갑시다. 예.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투자자들이 불안감 때문에 어쨌든 악재를 찾아가고 있는 시장이 예. 현재 시장으로 보이는데, 예. 엔비디아가 사실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급락을 하게 된, 그러니까 급락이라기보다는 상승분을 많이 토해냈던 이유는 좀 이 매출 채권의 증가 우려가 사실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짚어보자면 이 대금 회수가 좀 늦어지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고, 즉 물건은 좀 잘 팔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가 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밸류에이션 우려도 좀 높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도 함께 작용을 했는데, 사실 돈이 늦게 들어오는 게 그 정도로 큰 악재로 작용했는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인가요? 근데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매출 채권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조심스러운데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무 분석의 기준을 또 다르게 보면은 전혀 아니라는 되게 예민한 그런 일부 시각도 있고, 뭐 국내 기사 보면은 맞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일단 뭐 제가 먼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드리면,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돈이 회수되는 그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팔고 나서 고객사가 나한테 돈을 주는 그 기간이 기존에 한 46일 평균적으로, 뭐 기업마다 고객사마다 조금 다르겠죠. 거기에 이제 한 46일 정도에서 지금 약 한 53일, 53일에서 54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일주일 동안에 약 한 11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지연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재무에 이제 잡히는. 네. 그게 인텔은 그 기간이 38일이에요. 네. 그리고 AMD는 65일입니다. 근데 이게 많은 이제 그런 기관들이 뭐 반도체 칩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뭐 38일, 40일 또는 65일, 70일 그 사이에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 46일에서 53일 정도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되게 늦게 받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제 엔비디아만 우리가 뜯어보니까 이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게 뭐 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이게 다 이제 뻥이다, 이게 지금 다 이제 거품이야, 이건 아니거든요. 방송에서는 이러면 다 이제 유튜브니까. 예,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앞서 이제 많은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사실상 이제 지금 많은 이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또는 뭐 엔비디아와 XAI가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찌 보면 약간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를 지어서 이제 물주, 특히나 그러한 이제 금융업계에서 돈을 투자를 하고, 근데 엔비디아 거기에 같이 투자를 해요. 한 20억 달러를. 네네. 그러니까 20억 달러 본인이 투자하고 본인이 거기다 칩을 팔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걸 매출 뻥튀기를 하기 위한 것이냐, 순수 수요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2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뭔가 좀 의구심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젠슨항이 결국에는 엄청난 강력한 어조로 뭐 블랙베리 다 판매가 완전 완판됐습니다. 수요가 막 급증하고 있습니다.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걸 가만 보게 되면은 이게 왜 이렇게 급증한 게 본인이 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고객, 예를 들면 TSMC나 SK하이닉스에 돈을 먼저 보내요. 이 정도 만들어 달라고 미리 보내는 게 있는데, 그 만들어 달라고 보내는 그 금액 자체가 계속 분기마다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만약에 급증하고 첫 폭발할 거라면 이 미리 보내는 선주문하는 이 금액 자체가 늘어나야 정상인데, 네네. 이게 분기마다 조금씩 줄어드니까 봐라, 이게 지금 수요 폭증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의심하시는 또 분들이 네. 있고,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TSMC가 공장 증설을 하고 투자 라인을 확대했기 때문에 과거만큼 정말 우리가 빨리 돈을 먼저 내야 네.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칩이 지금은
그 어떤 병목 현상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선주문을 많이 안 내도 괜찮은 구간에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뭐 분석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출렁거리는 거죠. 너무나도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좀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매출 채권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자체를 시계열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높은 수준이냐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해봤을 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23년도, 24년도 이럴 때에 매출 채권 비중 지금이 뭐 0.5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엔 0.7, 0.8이었어요. 그 뒤에 우리가 뭐 어떤 실적을 봤냐면 폭발적인 매출의 성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매출 채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물건을 줬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물건이 딜리버리 되는 시간 자체도 예를 들어 선주문이 이만큼 났는데 주문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딜리버리 되는 시간 자체도 오래 걸려서 그렇죠. 오히려 매출 채권의 양이 늘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기에 아까 말씀 주신 이제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 73일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오히려 시계열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매출과 이 성장이 급속도로 빨라졌을 때 오히려 이 AR 비율도 높고 우리가 DSO 기간도 길었다. 그리고 지금의 수준은 과거 뭐 저희 2013년, 14년도 때도 얘네가 뭐 평균 AR이 한 0.4, 0.5. 그리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뭐 40일에서 50일 정도 이 정도 사이여서 평균과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데 맞아요. 다만 이제 그 금액이 너무 큰 거죠. 매출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매출 채권의 회수가 안 되는 매출 채권이 너무 금액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뭐 예를 들면 뭐 코어이브나 또는 많은 기업들에게 우리가 매출 뭐 채권을 받았는데 그 상대방 애들은 너희들 돈 어떻게 벌 건데? 약간 이런 의구심이, 그러니까 혹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도 그렇죠. 이제 우려로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또한 이 숏 사이드에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랑 지금 루센트 사례를 계속 비교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례? 루센트. 과거에 루센트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1990년대에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통신 시장이 확 컸잖아요. 뭐 지금 저희 뭐 핸드폰을 많이 쓰고 이런 거 보고 있을 때 그 루센트가 뭐 하는 회사냐면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시스코랑 공급하는. 비슷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시스코, 브로드컴 이런 업체를 다 하나로 하는 그 굉장히 역량 있는 회사였는데 얘네가 뭐를 했냐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엔비디아와 비슷한 거를 했어요. 신생 통신 업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우리 장비 이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통신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신생 업체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그 인터넷 버블론이랑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신사업들이 옥석 가리기가 어느 국면에선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신생 그 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하면서 루센트도 같이 영향을 받았고 결국에는 루센트 역시도 이제 흥망성쇠의 길을 갔던 거죠. 그런데 이 루센트와는 저희가 좀 비교할 수 없는 게 지금 매출 채권이 결국 4군데가 집중되어 있다고 엔비디아도 발표를 했어요. 22%, 뭐 16%, 17%, 17%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엔비디아가 말한 건 아니지만 추정해보건대 그래도 클라우드에서 가장 큰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포진을 해서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혹시 빅테크가 아니라 또 다른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중국 정도? 중국에서의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나? 장기화가 될 수 있나? 퀘스천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한다고 보면 지금 또 그거에 대한 메이크업은 가능하냐. 결국엔 대손 충당금으로 엔비디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중국 비중이 한 10%, 11%라고 하면 엔비디아 영업이익으로 대손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보는 숫자에 뭔가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무슨 과거의 루센트처럼 뭐 엔비디아의 뭐 성세를 이기는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죠. 판단이 되고 네. 과거와는 좀 확연하게 이미 빅테크들 기업 자체 지금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체들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큰 그 굴지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의 가대 해석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오늘 이렇게까지 떨어진 데 대해서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AI에 대한 우려를 해봐야 하는 시점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좀 관심이나 국면의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생길 수가 있는 게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클라우드 기업들의 매출을 봤을 때 매출 성장이 많이 했거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매출 성장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캐펙스에 대한 비용 부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근데 그 축을 GPU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AI 버블론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아니 클라우드 기업이든 소프트웨어이든 돈 벌 수 있느냐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돈 벌 수 있는 거를 KPX 비용에서 다 까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결국에는 KPX 비용을 줄여야 돼요. 그럼 줄이려면 어떻게 했느냐? 엔비디아가 GPU 가격을 낮추던지 아니면 GPU의 대체제를 만들던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TPU가 나왔고 그 TPU로 구글이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가격도 모습을 5분의 1 보여주고 가격. 가격도 낮췄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얘기는 NPU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도 NPU를 사용을 해서 3년 안에 상용화 가능하다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 지금까지는 초입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 개발의 레거시를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 장을 끌고 갔고 산업 역시도 그렇게 발전을 했지만 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가 인프라에서는 나온 거죠. 그래서 자체 칩도 나오고 TPU, NPU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DDR로서도 충분히 그 연산에 대한 전력 효율을 가져가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대체제와 보완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엔비디아만 갈 것이냐는 아닐 수 있다는 그럼 거죠. 엔비디아의 정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측면으로 봐도 되나요? 우리가 그래서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뭐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건 거죠. 만약에 지금은 사실 소프트웨어의 시장이 아직 다 크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오픈 AI 생각해 보면 지금 오픈 AI가 투자하는 거 대비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 그렇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지속 성장을 할 것이냐 뭐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대체제가 나타나더라도 우리 회사의 매출은 계속 오를 것이죠. 파이 자체가 커지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상적인 건 거고 저희가 지금부터는 그거를 모니터링 해야죠. AI 시장에서 정말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점점 더 확대해 나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아니 엔비디아 고점 얘기가 나와서 그 캐시우드가 이제 8월 이후에 처음으로도 매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막 달리는 반응 중에 이제 엔비디아 고점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눈물. 눈물. 지금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 핑크색 옷 입으신 분 너무 이쁘다고. 어머. 네. 제가 오늘 색을 다 흡수했어요. 아 그러게요. 여기 그렇게 그러네. 제가 안 예쁘게 보이네요. 아니라 배경이랑 오늘 하나가 색이 됐네. 다 이렇게 저도 오늘 모아져서 까만색을 입고 올 걸 그랬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죠? 오늘 아예 그냥 아예 모양 손가락에 노란색이. 내가 오늘 왜 회색을 입었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뉴스 하나를 빠르게 또 보고 네. 이야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엔비디아가 하락한 원인 중에 불안정한 이 거시지표에 관한 그런 목소리도 사실 우려감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 시카고 연은 오스탄 굴스밋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차된 것 같다 이런 우려감을 표하면서 금리 인하는 또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하거나 적게 하면 노동시장을 지킬 수 없다면서 이런 의견들을 낸 건데요. 사실 해맥 총재와 그리고 이렇게 굴스밋 총재가 전 반대편에 있는 상황에서 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상황이 좀 시끄러운 상황이구나 정리가 좀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9월 고용 보고서를 보시면 고용도 좀 애매하고 임금도 좀 천천히 오른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사실 그렇다고 좋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지표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우려감 때문에 시장은 좀 하락에 대한 그런 주 재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또 그 파월 의장이 했던 12월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한 발언이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사실 뭐 엔비디아 AI 관련돼서도 방금 뭐 해줬던 매출 채권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도 나왔었지만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를 보고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또 일부 좀 떨어진 것도 있어요. 사실 성장주들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제 어젠가요? 뭐 그저께인가 제가 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닉 티머스 기자가 이제 SNS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뭐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12월의 승부는 아슬아슬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은 저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닉 티머스가 이제 얘기한 것이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에게 이제 빨대로 꽂아가서 듣는 거죠. 이제. 혹시 아슬아슬하게 어느 쪽이 더 아슬아슬하게 52대래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그거 왠지 약간 맞지 그런 않을까? 뉘앙스였어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시장은 지금 전혀 동결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약간 시장과 약간은 좀 다른 색깔이 아니 근데 좀 다른. 그 9월 고용 지표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정말 참고하기에 적절한 지표인가에 그러니까 대한 이제 생각도 한번 그게 해봐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시점과 너무 동떨어진 그렇죠. 시점에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음. 뭐 물론 우리가 참고할 만한 지표가 없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뭐 그 지표도 뭐 하나의 그런 예시로 차용을 해야겠지만 예. 뭐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 정신질환자라고. 자기 아니고요? 금리 너무 높아. 정신질환자라고 막 멘탈 프로블럼이 있다고 막. 그 사우디 왕세자 다 있는 데서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아니 마지막이 쉽지가 않네요. 원래 사람이 마지막을 좀 명예롭게 내려가야 되는 건데. 야,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네. 예. 그리고 이제 스카페 센터 재무장관도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너 빨리 해결 안 하면 내가 너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그 비속어를 섞어서 얘기해요. 대통령이 네. 그 이제 우리 엉덩이라는 그 엉덩이 ASS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어. 엉덩이 순간 제가 자주 말하는 단어라. 그거 뭔가 진짜 했는데. 이건 약간 저렴한 엉덩이. 아, 네, 되게 고급스러운 엉덩이 네, 말씀하신 거고. 네네네. 요건 진짜 되게 저렴한 엉덩이인데 그런 단어를 거기에 다 있는 만찬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이거 연준의 압박이라고 봐야 되는데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압박을 하면 저 궁금한 게 연준의 압박이 뭐 물론 일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뭐 그거에 따라 영향이 그렇게 크게 있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 뭐 우리 전망하기 힘들어. 너무 엉덩이라고 힘든데. 하면은 갑자기 연준이 안 내리던 걸 막 내리고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임기 곧 끝나는데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한번 압박을 지르고 느껴야 하는 것도 되나 나쁘진 뭐 않대. 이런 결국에는 이제 가장 뭐 제롬 파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9월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12월 전에 금리 인하 FOMC 전에 10월달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 역시도 또 이제 불확실성을 가미를 하는 건데 그마저 9월달에 나오는 거마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놓고 봤으면 좋잖아요. 고용이 그쵸. 좋잖아요. 예, 예. 네, 고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네. 이거를 저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는데 네. 뜯어보니까 이제 또 걱정을 하게 된 건 거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누가 근데 그렇게 많이 뜯어요? 계속 왜 뜯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생각을 해야 예, 예. 되니까 고용은 늘었는데 예. 실업률도 늘었네. 네, 이거 뭐지? 진짜 라는 이게 뭐죠? 이제 네. 생각이 되면서 우리가 파월이 어려웠다고 하는 거는 고용이야 물가야 였고 고용을 보려고 했는데 물가도 아직 오르고 있네? 그러면 고용이 더 빨리 나빠지느냐 물가가 더 많이 튀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모르겠네? 라는 상황인데 고용마저 다시 들여다보니까 뭐지? 왜 고용이 늘었는데 실업률도 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자리의 이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빅테크에 가려져서 우리가 그 나머지는 못 보고 이 숫자가 전부 빅테크 위주로 좋게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나 고용들이 지금까지 빅테크의 위주로 계속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보지 않았던 사이클에서는 또 고용이 취약해지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보는 저희가 좀 섹터를 나눠보자면 이번에 그래서 약화된 거에 가장 큰 게 이제 운송과 창고 이런 부분이었어요. 왜 우리가 예전에 아마존의 이 해고 계획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물류창고에 대해서 로보틱스로 대체될 수 있다. 운송하는 거 지금 뭐 UPS들도 다 이제 무인, 자율주행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이미 그 인력을 대체하는 것들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뭐 연준 이사들도 얘기하지만 지금 비단 그냥 고용과 물가를 넘어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미국의 시스템 리스크,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크레딧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금리 인하를 이제는 해줘야 예. 다른 물가와 더 좋은 기업을 그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 예. 안 좋은 기업의 유동성이 더 경색되면은 이건 더 문제가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대표님처럼 크게 무조건 지금 가는 게 옳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다 우려하시는 분이 지금 신용시장, 네. 그 경색.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파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크게 뭐 흔들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완전히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그러니까 K자로 너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 밑에 있는 이 저소득층이나 이게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났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체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앞두고 그런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금리 인하의 방향을 또 가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연준에서 결정하겠지만,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을. 근데 만약에 12월에 금리 동결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 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조금 궁금해지는 게 이미 이러한 뭔가 나쁜 요인들이 이미 뭔가 선반영이 되어 있나 싶기도 하고 예.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더 큰 조정을 다시 한번 연말에 맞이하게 될지 뭐 아니면은 시장이 그렇게까지 뭐 이거를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고 네.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지 않아지고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마 금리를 동결하는 거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거기 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그 예, 내용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아마 시장에서 뭐 녹아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는 동결이든 인하든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큰 어떤 방향은 아닐 때 그러니까 인하하면 조금 뭐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결한다고 해서 동결한다 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도 동결이라는 말을 하고 나서 제롬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결을 했지만 그 다음에 대해서 또는 내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이야기하는 그 워딩에서 조금 더 시장이 자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10월에도 그렇긴 했잖아요. 뭔가 12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해서 또 시장이 아마 좀 비슷한 얘기를 또 할 것 같아. 왜 매번? 1월은 어떨지 네, 모른다. 비슷한 매번 얘기. 모른다? 예. 근데 금리의 이슈는 사실 채권 시장이 직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채권 시장이 지금 굉장히 베이시스 트레이딩도 많아지고 지금 맞아요. 유동성 너무 이제 변동성 너무 커지고 너무 있어서 커지고 있죠. 예.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채권 시장은 그렇게 지금 CDS 프리미엄 벌써 많이 올라가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뭐 이게 무슨 대단한 조정이 온다, 뭐 빅쇼트가 온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다 전형적으로 좀 위기가 오거나 침체되는 시장에서 CDS 프리미엄 막 올라갑니다. 근데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을 때 그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지고 네. 그러면서 자금 경색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CDS 프리미엄이 금리 동결되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나도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데 또 관련된 기업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비트코인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으로 잘 알려진 스트래티지의 주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미끄러지자 스트래티지도 간밤 정규장에서 5% 넘게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5% 넘는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최근 비트코인의 악재를 직격타로 맞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날은 JP모간이 스트래티지가 그동안 주류 포트폴리오에서 회사의 존재감을 입증해온 가장 큰 증거인 벤치마크 지수에서 편출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MSCI 미국 지수도 나스닥 지수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MSCI가 퇴출을 결정하면 최대 28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업체들 역시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면 적어도 여기에서 추가로 수십억 달러가 더 빠져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스트래티지와 연결된 패시브 펀드는 이미 약 90억 달러의 시장 익스포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도를 메인으로 성장해온 스트래티지에게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역대급 위기가 될 텐데요. 이 스트래티지의 성장은 하나의 플라이휠 위에 구축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고 랠리를 타고의 반복이죠. 네. 이 정점에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은 보유자산 가치를 훨씬 더 초과했지만 이제는 그 프리미엄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제 스트래티지의 밸류에이션은 암호화폐 보유고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투심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작년 11월 역대 최고치까지 급등했지만 지금은 당시 대비해서 약 6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자금 조달조차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전략의 핵심인 영구 우선주 가격은 이미 할인된 공모 가격 아래로 2주도 안 돼 떨어졌습니다. 이 역시 스트래티지의 모델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하락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잃은 지금 이 스트래티지가 주요 지수에조차 편입되지 못한다면 이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스트래티지가 S&P 500에 들어가니 많이 했던 이 모든 가정들도 무의미해지겠고요. 또 스트래티지의 미래 역시 보장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는 조언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스트래티지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뭐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좋아했었던 서클 우리 막 초창기 때 우리 서클 여기저기 서클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기업들도 지금 많이 비트마인이라는 기업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술적 지표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지지가 아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툭툭툭툭 계속 이제 낙엽 떨어지듯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못했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대응을 개인 투자자들도 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코인베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클, 비트마인 뭐 이런 기업들의 뭐 전략이 뭐 따로 있을까요? 혹시 그냥 암호화폐 시장과 그냥 같이 동조해서 그냥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장인지. 그쵸. 사실 전형적으로 스트래티지는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는 보유는 밖에 없잖아요. 뭐 그래도 코인베이스 이런 데는 거래소니까 뭔가 거래소로서 창출할 수 있는 브로커리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자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스트래티지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곧 기업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건데 우려는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은 약간 좀 특수한 시장이긴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 매니아층이 있어요. 비트코인 시장이 초기에 열릴 때부터 들어갔던 그래서 지금은 대형 고래들이 되신 분들 그리고 그래서 뭔가 이 믿음이 좀 강한 분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자산 시장의 규모를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스트래티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뭔가 저희가 테마성으로 투자를 했던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만큼 견디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조금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보면 아직도 아마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반감기를 대비해서 근데 지금 저희가 말을 매집합니다. 하는 동안에 비트코인이 이러다가 8만 달러를 지금 밑돌게 생겼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 지금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 리플 7%, 8%, 뭐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6% 정도 지금 폭락을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들여다보지 말아야겠네요. 뭐 저희가 그 전 사이클을 생각을 해보면 이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한 번씩 가잖아요. 그 전에 6만 불에서 뭐 2만 불까지도 갔다가 다시 이게 12만 불, 뭐 2만 불이라는 단어가 되게 공포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때 당시엔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시작했던 것 같고 18년, 17년 이때 2만 불 갔을 때 거봐라 비트코인 아니다 가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사이클에서 또 다시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이다 뭐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이거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이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비트코인의 시장의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해서 지금 스트래티지라든지 이런 거 보유하신 분들은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저희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거를 펀더멘탈리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제도권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하다못해 화폐 정부조차도 이제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는 시장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진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매니악하던 완전 초창기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났을 때조차도 이 환경 채널에서도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다룬다는 게 하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되게
그런 투기성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 예, 이런 예. 얘기를 제가 듣고 약간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비트코인 프로그램들이 한경에 하나둘씩 뭐 생기기 시작하고 약간 주류로 편입되는 예.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는데 예.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확실히 거기에도 다시 한번 좀 방점이 좀 찍히는 것 같아요. 어. 예전보다 확실히 메인스트림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오늘 같아요. 블룸버그에서 저도 기사로 봤는데 이 미국이 뭐에 대한 제재라고 했냐면 중국의 채굴업체들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대해서 사실 그 채굴업체 자체가 돈이 많다기보다는 그거를 네. 백업해주는 중국의 대형 그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어디서? 그 미국의 증권 거래소 거래소에서. 위에서.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보면 또다시 사실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이 계속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는 거는 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달러 패권을 가져가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은 그래서 이걸 더 많이 미국보다 더 많이 지금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가지 좀 우려로 비트코인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했던 얘기는 이 망 분리를 해버려서 네네네. 미국의 비트코인과 중국의 이거를 나눈다라는 한때의 이 네. 우려가 있었어요. 정말 이거는 사실 규제로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시장 전에 결국의 본질은 이 중앙화된 중앙화폐 시장을 분리하겠다는 건 거잖아요. 탈중앙집권 하겠다는 거라서 이런 흐름은 저희가 지금 AI 시대의 뭐 방향성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의 이 존폐 자체를 이제는 걱정하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나도 크게 출렁거리다 보니까 뭐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 이야기를 또 하나 더 듣고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집중이 됐지만 엔비디아 외에도 전일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일단 월마트는 어제 PM10에서 짚어드렸죠.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가도 아주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뭐 인투이트, 갭, 베스앤바디웍스는 잠시 후에 PM10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은 로스스토어스의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로스스토어스는 할인 의류 유통업체고요. 3분기 실적입니다. EPS는 1달러 58센트, 매출은 56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매출의 경우 전년비 10%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비 7% 증가해 이 역시 예상치인 3.9%보다 좋았습니다. 뭐 주가도 보시면 정비례하는 흐름이죠. 현재 프리마켓에서 3% 넘게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 EPS가 관세 손실로 인해서 약 5센트 정도 줄었다는 점은 로스스토어스 측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 EPS 가이던스는 1달러 77센트에서 1달러 85센트로 제시가 됐고요. 중간값으로 따지면 예상치였던 1달러 80센트보다 높습니다. 이 연말 쇼핑 시즌이 포함된 다음 분기 동일 매장 매출 가이던스는 이전에 2% 내지 3%에서 이번에는 3% 내지 4% 성장으로 상향이 됐고요. 이 올해 연간 EPS 가이던스는 기존의 6달러 8센트 내지 6달러 21센트에서 이번에는 6달러 38센트 내지 6달러 46센트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짐 콘로이 로스스토어스 CEO는 백투스쿨, 그러니까 9월 계약 시즌의 호재가 이번 분기에 강력하게 나타났다며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이중고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 브랜드와 디자이너 상품을 찾는 가치 소비, 즉 가성비 트렌드가 자사에 호실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가치 소비는 어제 월마트 실적 발표 성명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었는데요. 이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진다는 의미로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쉽게 열기보다는 이 물건이 나에게 진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이 물건이 내가 돈을 쓰고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물건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는 그런 현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로스스토어스는 이번 분기 영업 마진이 매출 강화와 비용 효율성에 힘입어 전년비 11.6%로 확대됐다며 이 관세로 인한 비용 지출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실적을 올렸다고 자평했습니다.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가 고객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또 새로운 마케팅 전략들 역시 소비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고 전했고요.
여기에 대해 투자자들도 경쟁적이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로스스토어스가 가지는 경쟁력이 고무적이라고 바라본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 홀리데이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로스스토어스의 매출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데는 다들 큰 이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미국에 좀 계시는 분들은 아마 로스스토어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예전에 미국 있을 때 이런 데 들어가면 약간 옷이 엄청난 크게 창고에 있는데 막 걸려 있어요. 네. 뭐 부분별로. 잘 찾으면 명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요? 근데 잘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돌아다니면 그 사이에 그 분류했던 사람이 까먹고 분류를 못 해가지고 진짜 거기다. 명품이 맞나요? 아니, 전에 진짜요.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민캐스터가 없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박 팀장님이 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면 구찌랑 이렇게 명품 백들을 그 찬장에 맞아, 내놓고 맞아. 판다고 했더니 박 팀장님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요즘 그렇게 팔거든요. 그래요? 아직도 안 믿깁니다. 근데. 예. 한번 가서 보세요. 이제 보실 때 됐잖아요. 이마트죠?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트레이더스? 하남점으로 가세요. 알겠습니다. 자, 하남점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스토어스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많은 이제 뭐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뭐 또 어제는 뭐 급 상승을 하긴 했는데 참 재미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마트는 소식적 발표에서 올라갔는데 엔비디아는 왜 안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도 뭐 중간중간에 나오고. 소식적 발표했는데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저 배 대표님께 아까 제가 채팅창을 좀 보니까 어떤 분께서 환율에 대해서 좀 이거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왜 1470원, 80원 이러는 거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에 이 환율. 이거 뭐 정말 이게 너무 길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한국 경제를 생각을 해보면 수출 실적도 저희 전년 대비 이번에 8.2% 올랐고, 예. 네, 반도체, 자동차 20% 성장을 해서 수출 실적이 견고한데 네.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이거는 뭐 사실 정답은 없고 저희가 분석하는 바는 결국에는 이 수급 문제에 있어서 이제 원화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야 되는 건 거고 네. 그러면 원화 투자를 하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거는 뭐 계속 보여주는 흐름이고 네네. 그거 외에도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의 절대 금액이 가장 큰 시장은 채권 시장이거든요. 우리 한국의 국고채 시장이에요. 예. 국고채 시장이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를 기대하고 들어와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금리를 인하할 거 가지고 들어와 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많이 늦춰졌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관심을 가졌는데 한국 기준금리도 사실 다운 사이클에 잘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을 계기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좀 모호해졌고 저희 한국은행 총재도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10월 27일 대책 이후에 좀 오늘 발표를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와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서울 집중적으로의 거래에 있어서 아직 매수가나 호가들이 그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 금리 시장도 쉽게 인하가 빠른 사이클로 그동안처럼 빠른 사이클로 될 것이냐라는 퀘스천이 생겨서 지금 외국인들이 국채 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투자했던 것도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좀 다시 들어와줘서 외국인이 국채 수요가 좀 생겨야지 대규모의 원화 수요가 좀 생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에 저희가 요즘에 한국에서는 다시 금산분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산분리의 카드를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약간 이건 비하인드일 수도 있는데 트레이드를 대기업이랑 한 게 네. 수출 업체들, 뭐 우리가 보는 삼성, 현대, SK 이 회사들이 네네. 결국에는 막대한 미국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쵸.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한국에 와서 원화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달러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풀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새로운 그런 원화 수요를 창출해줘야 되는 외국인이 안 창출해주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좀 견인이 됐고 플러스 마지막 세 번째 단은
서학개미들의 하루 그 수요량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같이 엔비디아가 빠지는 타이밍에 네. 하루에 5천억 원 이상의 이 매수세가 들어간다고. 야. 그러면 그만큼 이제 달러 수요가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환율이 쉽게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예. 결국에는 달러 수요가 좀 줄고 원화가 좀 수요가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첫 번째는 다시 정상적인 좀 상황이 돼서 우리가 미국의 투자를 그렇게 큰 규모로 갑자기 해야 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수출 기업들도 영업이익 실현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 일단은 가장 먼저 크게 돼야 될 것 같고 우리의 금리가 안정적으로 좀 가는 방향성을 좀 보여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인하는 아니어도 이 지금처럼의 유지가 좀 안정적이어 보인다면 다시 외국인의 그 국제 수요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안정성이 일단 제일 먼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환율 뭐 너무나도 많은 요인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뭐 소위 얘기해서 원화를 누군가가 많이 사줘야 되는데 그 원화를 많이 산다라는 것은 그 자국 자체에 대한 내가 지금 사서 앞으로 나중에 뭐 팔면 어떤 수익을 뭐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원화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결국엔 그 나라의 어떤 성장성이나 성장력이나 앞으로 성장률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이 원화를 내가 사야 될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논리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미국에 대한 어떤 매력적인 거나 수출 수입 기업들도 뭐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률이라는 걸 봤을 때 뭐 인구 구조나 아니면은 뭐 여러 어떤 기업들의 또 수출 기업들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데 많은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화 되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캐펙스는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 이게 이제 단기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아니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는 AI 시대에서 중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굵직굵직한 돈들이 다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1,400원대 좀 올라갔지만 당국에서 개입하면은 우리가 1,300원대로 다시 떨어질 수 있어. 이거보다도 그냥 이게 하나의 뉴노멀로 계속 우리가 이제 껴안고 가야 되는 것인가? 요게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외환당국이 개입을 하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됐었어요. 근데 개입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관리가. 되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근데 그게 정말 그럼 장기적인 문제이냐라고 제 사견은 결국에 이게 시작된 거는 대기업들이 달러를 움켜쥘 수밖에 없는 건 트럼프 발의 이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모든 정부가 다 미국 안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걸 바라겠지만 그걸 관세라는 강력한 카드를 갖고 와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시키는 거는 트럼프의 스탠스이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정권이 또 어떻게 끝날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은 어떨 것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래도 지금 결국에 보면 다시 우리가 뭐 LG엔솔의 이 뭐 외국인 한국인 구금 사태 이런 것들도 보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인력과 그리고 지금 저희 SK와 그리고 삼성전자 결국 용인 캠퍼스 클러스터 다 만드는 것도 완전히 다 외국으로 갈 수 없는 미국으로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TSMC도 결국엔 사실 미국 공장에서 첫 번째 팹리스 개발했다고 하지만 결국 패키징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가야 되는 대만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결국에 아직까지는 자립이 100%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국 보호를 하려면 지금 안 되는 시점에 아직 100% 독립이 안 되는 시점에 자꾸 인센티브를 줘서 한국에 남게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미국 투자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정부가 풀려고 하는 방향, 관세가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방향으로 한국 경제가 그래도 성장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부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이라는 그 요인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배 대표님께 이렇게 또 분석을 또 해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오늘 좀 가져오는 뭐 AI 관련된 산업 섹터 뭐 그 정도로 저희가 오늘 조금 어떤 섹터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딱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좋아요. 지금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양전되고 있는 발언이 하나가 있어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머지않은 시기에 금리 인하를 할 여지가 열려 있다라는 발언을 이 칠레 중앙은행 행사에서 조금 전에 한 10분 전쯤에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까지 내리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자 지금 비트코인도 83,000달러까지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입니다.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어렵긴 하죠. 여전히 9% 하락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도 여기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조금은 기분 좋게 우리 배 대표님의 종목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더리움 마이너스 8%, 7%대 사고 싶더라요. 제가. 아니 농담입니다. 그때 얘기를 하셨어야지. 예. 사고 싶더라. 이러면서. 자, 오늘 AI 산업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오늘? 저희가 결국엔 크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소프트웨어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오픈AI와 같은 대형 LMM 모델의 소프트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이 핀테크라든지 아니면은 사스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체질이 조금 변하는 이런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아예 정말 버티컬 AI라고 해서 버티컬 AI. 특정 부분에서만 성능을 내기 위해 의료면 의료, 뭐 신약이면 신약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좀 저희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게 오픈 AI가 얼마 전에 인투이트라는 기업과의 협약을 텍스 그 계산해서 국민 앱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한국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한국 시장에서의 그런 세금 앱이나 이런 거는 작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도 되게 큰 기업이 뭐 S&P에서 3, 40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전국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이 사용하는 앱이에요. 얘네가 그러면 오픈 AI와 이 저거 그 1억 달러 수준의 협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분석한 데는 오픈 AI와의 협약은 결국 인투이트의 비용 절감이나 산업의 이 확장성을 더 빠르게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억 달러 규모의 협약이 되기는 했지만 얘는 오픈 AI는 캐펙스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1억 달러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CapEx를 하기에는. 그러면 결국엔 생각해보면 1억 달러라고 하고 연간 한 500달러의 캐펙스, 왜냐하면 스타게이트가 5천억 달러에 10년간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년에 500억 달러라고 하면 마진율 한 30%를 가정했을 때 약 한 1,500건을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인투이트 같은 애들이 1,500개의 협약을 맺어야지 오픈 AI는 똔똔입니다. 그런데 인투이트는 반대로 오픈 AI와 결합을 하면서 기존의 자사 모델이 있었어요. 자체 그 AI 모델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LMM 모델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의 빠른 그 AI 모델을 구동을 하면서 현재에 있는 이 서비스를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네는 결국에는 AI가 잘 돌아가려면 특정 AI에 대해서도 이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세금에 대한 케이스도 많아야 되고 개인들의 정보도 많아야 되고, 이런 그 워딩 자체도 딱 세금이나 금융에 맞게 워딩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오픈 AI에 제공을 좀 해주고 그거에 반대 입으로 얘네는 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하는 케이스가 가능하죠. 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기존의 이런 사스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의 개선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장 빠르게 좀 AI 소프트웨어 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기존의 그 커스터마이즈 클라이언트 베이스가 굉장히 크고 탄탄한 그런 업체들이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봤지만 아도비 이런 업체들도 결국에는 그거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픈 AI가 돈 벌 수 있느냐에 대해서 퀘스천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거를 모니터링 해야겠지만 그거보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요런 일종의 사스 기업들이 훨씬 더 빠르게 좀 AI 유저로 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AI 소프트웨어들에서의 주도주들이 나타나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요? 네. 그 중에 하나도 사실 지금 오픈 AI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많은데 맞아요. 결국에 구글이 다시 요즘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그 TPU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제미나이의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좀 급증하고 있으니까. 사용자가 급증하고 맞아요. 있다. 그거의 기반은 결국에는 구글이라는 포털의 베이스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기존의 유저를 많이 확보한 사람 그 업체의 좀 그 시너지 AI에서의 이 제반 활용도가 그러네요. 이제부터 좀 시장이 관심을 가져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찌 보면은 정말 시장에 정통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미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기업과 그렇죠. AI가 접목이 되면 그 파급력 자체가 완전히 또 다른 양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기대감을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이제 내년 한 상반기 쪽으로 좀 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좀 활용소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네요. 저희가 자율주행에 대한 그렇죠. 상호가 좀 빠르게 맞아요.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 역시도 AI의 기반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뭐 확대 해석일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삼성전자 DX 부분의 사장 그리고 CTO가 누가 됐느냐 윤상현 부사장 결국엔 소프트웨어 출신이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출신의 임원이 나왔어요. 예. 결국 삼성전자도 준비하고 있는 거는 온디바이스, 엣지 AI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예. 결국엔 AI가 이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가 돼서 활용이 많이 될 것이다. 그거를 통해서 애플처럼 이제는 뭔가 구독을 기반한 로열티를 커스텀층에서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좀 플랜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테크 기업들. 사실 그게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에 대해서 우리도 뭐 넷플릭스 구독하고 디즈니 플러스도 하고 오픈 AI도 하고 제미나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독을 하고 구독료를 내고 있는 게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일부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막 구독하다가 나중에는 너무나도 지출이 많아지니까 무엇인가가 끊어내려고 하는 모습들 또는 그 중에서 한 개만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들 결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그냥 넷플릭스가 단적으로 그걸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 구독에 그러니까 생성형 AI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과거에 뭐 여러 어떤 그런 OTT 시장의 흐름대로 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지니까 그 구독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대표님은 뭐 보고 계세요? 물론 그 초입 구간에서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 수급이 놀릴 수 있겠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그 어떤 구독에 대한 피로감 또는 치열한 경쟁, 가격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날 것 같고 우리는 한번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OTT 시장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그 소프트웨어 시장을 또 많이 판도를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잠깐 드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걸 너무나 빅테크들은 잘 알아서 예. 자꾸 벽을 치는 것 같아요. 사실 구글의 TPU는 구글에서만 사용이 되거든요. 예. 이런 시장 내 논리는 결국에 나의 모델 공유하지 않겠다. 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 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걸 공고히 하다 보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치킨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니까. 예. 그래서 조금 상상을 해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B2C 단에서는 구글이 좀 유리할 수 있죠. 저희도 네이버에 뭔가 클라우드 기능이 탑재가 된다면 구독을 만약에 하지 않고 그냥 네이버 자체가 뭔가 구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다른 쪽에서 광고비를 더 올린다든지 뭐 구글 내에서 광고를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구독하지 않아도 구독료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B2C에서는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포털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오픈 AI가 지금 그래서 가져가는 향방은 B2B로 좀 방향을 전환한 것 같아요.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인투이트고 그 외에도 이제 JP모건은 이런 기업을 타겟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약간 두 가지 모델의 시장이 양분화돼서 성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금요일 9시 55분인데요. 지금까지 또 많은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뭐 환율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고, 자 마지막에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내년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배 대표님은 저희 시청자분들과 이제 마지막
네. 시간이잖아요. 예, 마지막 시간인데 인사라도 어떻게? 네. 예. 아, 제가 좀 재밌었어요. 어떻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아. 너무 재밌었고 예. 저도 너무 많이 배웠고 예, 예. 네, 부족한 저의 의견을 그래도 이렇게 항상 지지해주시고 아유. 잘 그럼요. 들어주시고 해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저희 이게 전화 연결이라도 나중에 아, 할까요? 네네네, 얼마든지. 아마 안 받으실 거예요. 아까 저한테 아니 뭐 자세한 건 네. 모르니까 외국으로 가신다고 해서 예, 제가 예. 놀러 간다 했더니 재워준다고 오라고 하셔서 오. 왠지 제 연락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갔는데 방이 없을 거야. 아마. 아, 저 혼자 따로 자야 농담입니다. 되네. 예. 자,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 오늘 뭐 배 대표님 마지막 방송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네. 또 한 번씩 들려주셔가지고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트리 투자자문의 배윤정 대표님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방송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은 너를 비춰. 오늘도 run, run, run.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Shine on, don't slow down. 너의 땀이 별이 돼. 오늘도 빛나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복잡한 서류도 미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진짜 멋져 그 모습.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한 걸음씩 쌓아온 그 시간이 miracle. Shine on, you're doing fine. 누가 봐도 완벽해. 네 자리가 무대야. 스포트라이트는 너에게. Shine on, don't look down. 이 도시의 rhythm 위 매일을 빛내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나. 모든 순간이 너답게 아름다워. 지금처럼 Shine on, you're doing fine. 세상에 외쳐봐. 작은 꿈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어가. Shine on, feel the light. 이 노래가 닿을 때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빛나길. Wake up. 네, 최보아 김민의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나오는 속보들, 장 전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오늘 장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기업과 원자재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죠. 김민 캐스터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부터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잘 가고 있긴 합니다. 아까 이 윌리엄스 총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역시나 좀 다행히 또 양전으로 돌아선 모습인데 정교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조금 강한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래도 올라와 있다는 거에 시장은 좀 안도감을 느끼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M7 종목도 함께 주가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으로는 기대감이 조금 컸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장에서는 선물 시장 봤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올라와 있었는데 결국 정교장에서는 3%로 마감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어쨌든 떨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중에서도 오늘도 좀 약한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나아가서 좀 다양한 기술주들의 올라옴에 따라서 또 오늘 흐름은 또 어떨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아까 전에는 잠깐 양전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음전이 좀 됐네요. 네, 지금 아까 보니까 좀 왔다 갔다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주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파벳 주가도 오늘 0.4%대 조금 그래도 상승률 켜지면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알파벳 쪽으로는 웨이모 이슈 함께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웨이모가 미국 주요 도시로 테스트 지역을 한꺼번에 넓히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새로 웨이모가 들어가는 곳은 미니애폴리스, 또 뉴올리언스, 템파 이렇게 세 곳인데요. 주로 수동 주행으로 도로 데이터를 먼저 쌓고 또 이후 상업 운행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특성에 맞춘 데이터를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우버와 차량 관리 업체들과도 함께 손을 잡고 또 인프라 영역도 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웨이모는 좀 자율주행 쪽에서의 호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좀 테슬라의 대항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조용조용하게 호재가 나오는 느낌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쨌든 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타 쪽으로도 함께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는 오늘 좀 빠지는 분위기긴 하네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이슈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만 하나 이슈가 나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네. 그 인도의 IT 기업 사파이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파트너십의 가능성이 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일 만한 주요한 이슈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좀 어쨌든 주가 움직임 약한데 지금 뭐 거래소가 겹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약한 흐름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 언급드립니다. 다음으로 애플과 아마존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네. 애플은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역시나 작은 움직임, 소폭 상승하는 흐름에서 보합권의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도 함께 네. 살펴볼게요. 서운할 뻔했네요. 테슬라는 그래도 가장 조금, 강한 흐름을 그쵸. 그래도 나타내주고 있네요. 근데 보니까 어제가 2% 정도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주는데 강한 상승은 좀 안 나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M7 종목들의 현재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저는 조금 전에 민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던 속보 내용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칠레 중앙은행 행사에 참석해서 이 머지않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열려있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오는 게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는 발언도 함께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브레이킹 뉴스에도 떠 있죠. 지금 윌리엄스 총재의 이러한 발언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장을 들어가시기 전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투이트 그리고 로스스토어스 지금 3% 넘게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인투이트는 제가 잠시 후에 실적 내용 짚어드릴 거고요. 로스스토어스는 여러분들이 프리마켓 뉴욕 보셨다면 제가 실적을 해드린 거를 보셨을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왔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정비례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PL 코퍼레이션은 뭐 흔히 줄여서 PPL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력이나 청정 에너지를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지만 목표가는 41달러에서 40달러로 하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강보합권으로 올라주는 그렇네요. 모습입니다. 투자 의견은 유지 혹은 약간은 낮게 나왔는데 뭐 주가는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즘 정도로 시장은 좀 보시면 될 것 청개구리 같아요. 같기도 한 게 그러니까요. 잘 나와도 악재를 좀 찾아가고 약간 못 못 나와도 나오면 좀 뭐 어떻게든 봐줄게 좋은 이런 게 느낌인 있으면 것 그래요. 같긴 한데 봐줄게 이런 분위기를 좀 그런 띄고 있는 것 종목도 있나 같아요. 봅니다. 그 이외의 종목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TJX 컴퍼니스도 뭐 오늘은 0.6% 정도 올라가고 네. 있고요. 웰타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앨범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감펑 리튬 CEO가 내년에 리튬 사용량이 30%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네. 발언을 하면서 이 앨범알이 참고로 리튬 관련주입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한 며칠간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네.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4%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소식 있었던 거 제가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BMO 캐피탈이 목표가를 125달러에서 13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나 좋은 소식인데 주가는 전혀 네. 반응이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제가 하나 더 찾아봤는데 밸런스에서 전기차 캐즘에 대한 비판론을 다룬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콕 집어서 이 앨범알 종목명이 그 기사에 들어가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점점 더 침체에 빠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관련주들 중에 앨범알이 크게 좀 악재를 입을 것이다라는 네네. 내용이 나왔다는 점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4%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파이서브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서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주 전쯤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실적이 부진했고 경영진 교체에 대한 이야기도 오너 프리미엄보다는 오너 리스크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거의 엄청나게 많이 미끄러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5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뭐 최근 며칠간 여러분들께 그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의 발언을 정말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도 짐 크레이머가 파이서브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뭔가요? 나는 그런 말벌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해드렸죠. 네. 파이서브를 말벌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현재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좀 내려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국제유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유가는 제가 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러우 종전에 대한 협상안이 완료가 됐는데 네네. 그게 거의 우크라이나에게 자국민임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거의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속국으로 들어가는 네네. 그 정도의 수준의 평화 협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러한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나타냈다고 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에게 모두 좋은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를 할 것이다라는 네네. 발언이 나왔고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웬만하면은 받아들이겠다라는 네네. 입장을 좀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는 지금 오늘 프리마켓에서 0.8%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폭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하나 있죠. 네. 11월 21일부터 미국이 러시아의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네네. 이 제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평화 협상이 물론 지금 뭐 초안이 작성이 돼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 완료된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양측 중에 어떤 한쪽이 만약에 나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릴 가능성도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선례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전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마무리가 됐겠죠. 네. 이러한 우려들도 원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미국의 러시아 석유 기업들을 제재하는 게 어쨌든 시행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가 금리 동결이 지금으로선 적절하다 또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지금 나왔나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금리나 이 불확실성 때문에 1%도 넘게 빠졌다가 네. 유가 움직임도 사실 굉장히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이 정도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선물 시장이 다행히도 잘 그러게요.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차후에 또 정말 그 발언이 양쪽에서 어떻게 좀 그렇죠. 작용을 하게 될지는 네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도 그 존 윌리엄스 총재 발언 이후에 그래도 네네.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장에서 이대로 간다면 8만 달러를 하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8만 3천 달러 그래도 때까지 방어를 좀 다시 한번 나름 방어를 해주고 나름 있는 방어를 해주는 지금 모습을 모양이긴 보여주고 하네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CNBC에서 현재 지금 최근 한 20분 전부터 나오고 네. 있는 레이티스트 뉴스들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하자마자 화면이 사라졌어요. 레이티스트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맨 위에 있네요. 이 오펜하이머가 IBM에 대해서 시장이 좀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가는 360달러로 책정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가 대비해서 약 24%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M 관련해서 저희 프리마켓 뉴욕에서도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그렇죠.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관련해서 IBM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나왔다라는 사실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구글이 AI 사용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6개월마다 AI 연산량을 2배로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AI 얘기를 빼놓으면은 뭐 시장에서 요즘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엔비디아가 지금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 뒤를 구글이 또 맹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과연
이 AI 산업 내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빅테크가 가장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인가, 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겠죠. 다음 기사는 또 어떤 거를 또 같이 보면 좋을까요? 요거를 또 넘어갈 수가 없네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디지털 헬스 종목을 하나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볼까요? 독시미티네요. 독시미티 지금 나온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자 의견은 강력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고 목표가는 $65에서 $75. 반대로 됐네요. $75에서 $65로 내렸지만 여전히 현재가 대비해서 4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가격대라고 합니다. 조금은 좀 흥미로운, 약간은 엇갈린 투자 의견인 것 같아요. 투자 의견은 높였지만 목표가는 내리는. 하지만 현재가 대비해서는 4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요 내용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최근 저희가 인력 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해고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헤드라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미국 내에서 약 4,700개 정도의 일자리를 감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중에 40% 정도가 엔지니어 직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해고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관련해서 이러한 해고들이 아마존의 주가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하는지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인력 감축을 한다고 하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사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지기는 마련인데요. 다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인력 감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업의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랬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AI에 대해서 좀 인력이 대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안쪽에 내부적인 상황이 있는 건지는 조금 시간적인 문제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게요. 시티그룹이 윈 리조트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24 50센트에서 목표가를 $160까지 올렸다고 하고요. 현재가 대비 업사이드가 무려 37% 정도가 있게 봤다고 하니까 관련해서도 윈 리조트에 대해서도 카지노 관련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캐스터가 준비한 빅베어 AI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네요.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분들은 빅베어 AI를 주목하는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이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는 기업, 그뿐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새로운 종목 찾으시는 분들께 좀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 빅베어 AI가 그 후속 기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최근 주가는 냉탕과 좀 온탕을 오가면서 변화가 좀 많긴 하지만 인수를 통해서 덩치를 키워왔다라는 점에서 그간의 이력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이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에서 처음으로 AI 기반 항공우주 허브를 또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두바이 에어쇼에서 공개가 됐고요.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AI 솔루션 기업 빅베어 AI를 또 비롯해서 사실 이 안쪽으로 살펴봤을 때 파항 항공우주 시티 개발, 또 이지리스, 비질릭스 같은 파트너들이 함께하고요. 또 이들과 함께 묶여서 전략적인 업무 협약을 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파항주에는 이 항공우주 그리고 방위 AI 기술을 한데 모아서 이 미래형 산업 클러스터를 같이 만들자, 좀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부터 스마트 모빌리티, 또 보안 솔루션까지 여러 첨단 분야가 한 분야에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AI 중심의 종합 항공우주 거점을 세우겠다, 이런 목표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남아 최초의 AI 항공우주 클러스터를 말레이시아가 국제 파트너들과 손잡고 또 본격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을지, 빅베어 AI가 과연 팔란티어의 이런 힘을 이어받아서 좀 잘 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빅베어 AI가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을지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실적 내용 한번 좀 차례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인투이트, 갭, 그리고 베스앤바디웍스까지 여러분들과 실적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함께 찬찬히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투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이트는 비즈니스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은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EPS는 $3.34, 매출은 $39억 모두 예상치를 웃돌
또는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비 1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프리마켓 주가 보시면 거의 뭐 4%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줬다라는 사실을 좀 유추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인투이트는 AI 기반 솔루션 제품의 혁신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이번에는 좀 이어졌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부분의 매출이 전년비 18%, 온라인 매출이 전년비 21% 늘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퀵북스라고 보통 QBO라고 많이 줄여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회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에요. 참고로 인투이트는 이 퀵북스랑 그리고 아마 민캐스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터보텍스라고 세금을 신고하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퀵북스랑 터보텍스가 인투이트의 매출을 견인해주는 이 강력한 두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터보텍스는 우리나라의 비교를 하자면 약간 3.3? 약간 3.3 느낌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퀵북스의 매출이 전년비 25% 급증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인투이트 측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분기를 보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간 가이던스도 꽤나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2026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209억 9,700만 달러에서 211억 8,600만 달러로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전년비 12에서 13% 정도 성장을 의미를 한다고 하고요. 네. 2026년 연간 EPS 가이던스도 15달러 49센트에서 15달러 69센트로 예상치보다 좋은 높은 수치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인투이트는 세금 신고 시즌이 다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이고 신중한 가이던스를 좀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다고 해요. 다만 다음 분기, 그러니까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은 네. 약간은 혼조 흐름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 양호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분기 EPS 가이던스는 3달러 63센트에서 3달러 68센트로 예상치가 3달러 85센트였다고 하니까 예상치를 약간 밑돌았죠. 그리고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45억 2천만 달러에서 45억 6천만 달러로 이거는 예상치인 44억 6천만 달러보다 높은 수치로 보고가 됐습니다. 전분기비 약 14에서 15% 정도 성장으로 좀 나왔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투이트가 제시한 가이던스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인투이트의 CFO인 산디 마우즐라는 1분기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현재 전략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다. 올해의 흐름을 내년에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투이트는 조금 전에 배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민캐스터도 한 3일 전쯤에 인투이트 소식을 하나 들고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투이트와 오픈 AI가 1억 달러 규모의 금융 플랫폼 그리고 AI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좀 나와 있어서 제가 예시를 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조금은 편할 것 같아요. 이 터보텍스 계정을 오픈 AI의 챗 GPT에 연결을 하면 보다 개인화된 나에게 맞춤형된 답변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객의 45%가 이 AI 기반으로 한 터보텍스를 사용할 때 한 달에 12시간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하고요. 인투이트 측에서도 AI가 답변을 해주니까 관련된 인건비가 약 1억 3,500만 달러 정도 감축이 돼서 굉장히 낙관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니까 이 오픈 AI도 오픈 AI의 챗 GPT와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인투이트가 다음 분기에도 어떠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갭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갭 실적과 관련돼서는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좀 가볍게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치부터 볼게요. 갭은 3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62센트, 매출은 39억 4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뭐 갭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쵸. 후드티로 너무 유명한 의류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도 아주 날아가고 있어요. 뭐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양전이 된 그러한 영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적이 아주 잘 나왔기 때문에 기분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은 이 걸그룹 혹시 아세요? 민캐스 아세요? 이 외국인 알아요. 네, 다국적 인종으로 구성된 하이브 걸그룹입니다. 캐츠아이라고 하는데 이 갭이 캐츠아이를 앞세운 청바지 광고가 말을 하고 알아요. 이렇게 말해서
네, 어쨌든 아는 걸로. 그 무슨 네네. 터치 이 노래로 유명한 그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청바지 광고의 네. 효과가 어쨌든 대단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CNBC 첫 면에도 지금 바로 나와 있죠. 여기 캐치아이.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 제가 잠시 후에 요거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이번 분기 EPS가 14% 정도 줄어든 거는 관세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분기 매출 총 이익률도 42.4%로 예상치인 41.2%보다는 높았지만 네. 관세의 영향으로 0.3%포인트 정도 감소한 수치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관세의 영향이 없었다면 이번 실적은 더 좋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가는 7% 넘게 상승폭을 그러게요.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전년비 1.7%에서 2% 정도 상승으로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이전에 제시했던 수치는 1%에서 2%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높아진 부분이 보이시죠? 네. 2025년 연간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도 7.2% 내외로 이번에 제시를 했는데 이전 수치는 6.7%에서 7%였다고 합니다. 이 역시나 상향 조정된 부분이 확실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다만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는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1%에서 1.1%포인트 정도는 수정이 될 그런 네. 여지는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캐치아이 걸그룹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요? 참고로 갭은 아메리칸 이글이라는 기업과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메리칸 이글이 최근 정말 논란이 되는 광고가 하나 나왔었죠. 미국 2030들에게 아주 트렌디한 아이콘인 걸그룹이 하나 있어요. 네. 시드니 스윈이라고. 전혀 모릅니다. 시드니 스윈이 청바지 광고 제가 네. 한번 제가 요즘 지금 시간이 될까요? 제가 시드니 스윈이라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잠깐만 짚어보고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요 청바지 광고인데 오. 요게 아메리칸 이글의 광고였는데 요게 아주 한번 난리가 네.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니 스위니가 요 청바지 광고에 나왔던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전해지며 이 유전자는 머리색, 성격, 또 눈알 색깔까지 결정을 한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바쁘네요. 제가 한번 이거 띄워볼게요. 보이세요? 네.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My jeans are blue. 지금 약간 영어 교실 같았어요. 영어고요. 근데 이 진스가 네. 유전자인 진스랑 발음이 똑같아요. 음. 그래서 이 금발에 피부는 하얗고 눈은 네네. 파란 시드니 스위니가 내 이거 유전자는 논란이 블루인 됐었죠. 것과 맞아요. 네.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그 맞아. 광고인데 기억납니다. 물론 이거의 효과는 좋긴 했어요. 노이즈 마케팅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 아메리칸 이글의 청바지가 요 청바지는 거의 광고가 나간 직후 완판이 됐다고 하고 아메리칸 이글의 매출도 거의 20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어찌 됐건. 근데 갭이 이 광고를 보고 이제 느낀 게 있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가겠다. 그래서 기용한 모델이 캐치아이입니다. 인종이 여러 가지 백인도 네. 있고요,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는 이 캐치아이를 기용해서 광고를 찍었다고 하는데 제가 요거는 저작권에 걸려서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2000년 초반에 나왔던 밀크쉐이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딴딴딴 가사는 잘 몰라요. My milkshake 딴딴딴 딴딴. 근데 이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네. 바로 나와요. 근데 이 노래 2000년대 노래에 맞춰서 캐치아이가 춤을 추는 그 광고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화제였다고 해요. 그래요? 이번에 갭의 매출을 아주 견인시켜준 가장 1등 공신이 캐치아이, 우리나라 K-pop 걸그룹이었다고 하니까 자랑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실적으로 돌아올게요. 이 갭은 관세와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가치 소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소비란 소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조금은 신중해지는 거죠. 내 소비가 의미가 있게끔.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돈을 잘 쓰지 않는. 저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약간 급해지는데. 그렇네요. 어쨌든 그 가치 소비에 대해서 우리 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알고 있다. 네. 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낸 걸로 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말 홀리데이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갭은 갭 말고도 올드네이비, 에슬레타, 바나나 리퍼블릭과 같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죠. 네. 이 브랜드들이 전부 7개 분기 연속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의 의류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갭이 이렇게까지 두각을 나타내준 게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좀 읽힌 걸로 보여지고 네. 있고요. 이 주가도 여기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7% 넘게 상승해주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간 이 모델 얘기 나와서 잠깐 나이키를 들여다보자면 네. 저희가 이 뭔가 모델을 누굴 쓰냐에 따라서 좀 그런 움직임들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한 나이키는 적이 뭐 있잖아요. 누구를 모델로 썼나요? 손흥민을 모델로 썼나요? 최근에는 이 스포츠 스타들에 대해서 좀 약해졌다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 콜라보레이션이 좀 약해졌다 이런 내용들을 갭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점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일단 뭐 모델 제가 아는 사람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갭의 실적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고요. 민캐스터가 준비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아마존의 소식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이 이번 미국 미시시피주 워런 카운티에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소식이 나왔는데요. AI와 클라우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새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아예 새롭게 짓겠다라는 뉴스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측은 데이터 센터에서만 20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이 이뤄지고 이 지역사회 전체로만 보면 300명 이상의 추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과 다르게 조금 여기에서는 조금 일자리를 늘린다라는 점을 좀 파악할 수 있던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마존이 강조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 캠퍼스에서는 자체 설계한 칩과 서버,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인 최신 인프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워런 카운티를 AI 클라우드, 또 인프라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 이런 구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시시피에서 이미 여러 인프라 투자를 이어온 아마존의 남부 지역에서 AI 시대 대응 속도를 조금 더 높일 것으로도 보이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지원도 함께 가져갑니다. 이 스팀 교육과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돕기 위한 15만 달러 규모의 이 커뮤니티 펀드가 또 새롭게 조성됐고 아무래도 지역이나 좀 학교 뭐 이런 안쪽에서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아마존의 주가를 봤을 때 나름 횡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좀 아쉬움이 남았을 텐데 이번 소식으로 하여금 좀 반등의 소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7분이 됐는데요. 마음이 약간 급하지만 베스앤바디웍스 다는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아쉬우니까 어제 저희가 잠깐 나왔던 맞아요. 내용이었죠. 베스앤바디웍스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지금 EPS와 매출 3분기 실적입니다.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왔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죠. 베스앤바디웍스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50%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분기, 3분기 실적도 모두 부진하게 나왔고 2025년 연간 EPS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도 다 전반적으로 하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적 발표 성명문에서 직접 CEO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크리티컬한 발언까지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베스앤바디웍스의 가이던스도 올해 연간, 또 내년 연간까지도 전반적으로 낮춰야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디케어, 향수, 비누와 같은 핵심 제품에 주력을 할 예정이라는 그러한 전략도 공개를 했는데요. 되게 재밌었던 게 세탁세제나 샴푸와 같은 신제품을 이번 분기에 도입을 했더니 젊은 세대들이 반응이 아예 없었대요. 왜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 싹 다 치우고 그리고 남성용품도 잘 안 팔렸으니까 남성용품 헤어케어 제품도 다 치우고 우리는 바디 제품, 향수, 비누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음 분기에 그런 어떠한 결연한 의지를 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SNS 마케팅을 위해서 이번 분기에 인플루언서들에게 이 제품의 광고를 맡겼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아주 좋았다고 했다고 하고요. 또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검색과 구매가 조금 더 용이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좀 더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라고 했고요. 2026년부터는 무료 배송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로 베스앤바디웍스의 실적까지 빠르게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뭐 3대 지수는 그래도 양전화돼서 좀 선물에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뭔가 전반적으로 구글 쪽에서의 지금 상승폭이 좀 두드러졌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월간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움직임 정규장까지 어떻게 이어갈지 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